인생에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날개를 달고 돌변해버린 남편의 배신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냉철한 준비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이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단단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어리석고 교만한 전남편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사람은 우연히 돈맛을 좀 보게 되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죠. 저는 그 오만방자한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그 인간에게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는 모든 면에서 허술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통쾌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면 바로 제 전남편처럼 인생이 박살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업 계약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인간의 허세를 산산조각 내고 제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더운 여름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버는 만큼 벌고 남들 다니는 학교를 나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그런 여자였죠. 결혼 전에는 회사도 다녔지만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은 뒤로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는 드라마틱한 반전도 특별한 사건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제 전남편은 겉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과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늘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자신도 원래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원서 접수 때 너무 안전하게 지원하는 바람에 기대보다 낮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성적이 낮았던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를 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꼬이게 만들었다며 지금 다니는 회사도 받는 연봉도 현재의 삶 전체가 모두 그때의 잘못된 선택 탓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현재의 모든 불행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첫 만남에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딱히 끌리는 부분도 그렇다고 싫은 부분도 없는 애매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꽤나 적극적으로 저를 쫓아다녔고 결국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인간의 인생에서 저를 만난 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활력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이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최고의 아내였을 겁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집은 사실 꽤 유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겨주신 재산이 많아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과 아파트가 여러 채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검소함 때문에 저희는 집이 부유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랐습니다.
방이 3개짜리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보일러 값을 아끼신다며 2칸만 사용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방을 썼습니다. 자동차는 기본 20년은 타다가 정비소에서 더 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반떼 중고차로 바꾸셨을 정도였죠. 옷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늘 물려받은 옷을 입었고 명절 때 시장에서 사주시는 새 옷 한 벌이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우리 집이 가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바로 저희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먹는 것과 자식 교육에 대한 지원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매 끼니 고기 반찬을 챙겨주셨고 학원비와 과외비는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동생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나란히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면 나도 돈 안 썼다. 하지만 싹이 보이니 밀어준 거야. 엄마도 쓸 땐 쓴다. 부모님은 이처럼 돈을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께 보고 배운 대로 그것이 곧 제대로 사는 법이라고 믿었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벌어서 시집가고 모자라면 또 벌어서 채워라. 남자한테 기댈 생각 말고 결혼은 서로가 함께 짐을 지는 거지 한쪽에 얹어가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철학에 따라 저희는 혼수와 결혼 비용을 철저히 반반으로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집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기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무당이 부잣집에 장가가서 처가 덕볼 팔자라고 했는데 사람 일 참 모르는 거네요. 요즘 다들 어렵게 사니까요. 저희도 넉넉하진 않지만 사돈댁은 저희보다 더 알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참 소박하고 보기 좋네요. 그 비아냥거림에 저희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응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곤 10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랑 아파트 한 채밖에 없네요. 사돈댁은 더 많으시죠? 다들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관습도 마음에 안 듭니다. 지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부모가 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제 딸은 결혼해서도 허세 부리거나 누구에게 기대는 일 없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저희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공손한 태도로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함부로 얕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의식해서인지 저를 조금 어려워하셨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생각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한마디로 젊은 꼰대였죠. 그렇게 참고 맞춰가며 살던 중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이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는 재정이 불안했고 일이 너무 많아 길거리에서 잠이 들 정도로 고생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연락 오는 곳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죠.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상가 건물 1층에 한 호실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변에 학교와 회사가 많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장모님 그 상가 아직 세입자 안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면 안 될까? 저기서 분식집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말대로 워낙 좋은 자리라 뭘 해도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분식집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던 남편을 위해 제가 며칠 밤낮으로 연구하여 떡볶이 소스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조미료 없는 건강한 순한 맛과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매콤한 감칠맛 두 가지 버전이었죠. 남편은 제 레시피를 전수받아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부터 모든 서류 준비까지 제가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예상대로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좋은 위치 덕분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첫 달 순수익이 무려 1,000만 원을 넘었고 매출은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죠. 일자리를 잃고 자신감을 상실했던 남편은 장사가 잘 되자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운영으로 바빴고 저는 육아와 살림으로 눈코 뜰 새 없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맨날 집에만 있는다고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도 안 하고 옷은 맨날 금옥 늘어난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돼지 같아.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와 집안일에 시달리며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아내에게 그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더 번창하면서 남편은 2호점 개점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워보겠다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에 들어와도 대화 한마디 없이 잠만 자는 하숙생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같은 모습이랑 같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 다른 집 여자들처럼 화장도 좀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래봐. 여자로서의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이 높아졌니? 당신이 자랑하는 그 가게 떡볶이 소스, 그거 다 누가 만들어준 건데? 이 집이, 이 가게가 누구 덕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말을 해. 제 외침에 그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2호점 부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며 점장까지 미리 뽑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진행 상황도 확인할 겸 새로운 점장의 얼굴도 볼 겸 2호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평소 여자 직원과 일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남편이 젊고 아담한 최고의 여성 점장을 채용했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공손한 대답에 남편이 짓는 흐뭇한 미소는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외모를 지적하며 퍼부었던 모든 말들이 바로 저 여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그 점장이란 여자랑 바람났어?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생사람 잡지 마. 집에서 노니까 쓸데없는 망상만 하는군.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2호점 오픈 당일 아침, 말없이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합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계좌 확인해봐. 4억 넣어놨어. 내 엄마 덕 좀 보나 했더니 그 할망구가 돈을 꽁꽁 싸매고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원래 1호점 상가 자리가 3억이었잖아. 이자까지 쳐서 4억 줬으니까 그 가게 명에 당장 내놔. 그리고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이년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법대를 졸업했지만 한 번도 써먹어본 적 없던 제 지식이 잠자던 사자처럼 깨어났습니다. 계약서, 명예, 소유권, 법적 책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하고 있으니 똑똑히 들어. 당신이 말한 그 1호점 상가, 명의는 우리 엄마 거야. 당신은 그냥 세입자일 뿐이고, 심지어 당신은 월세 한 푼 낸 적 없는 불법 점유자야.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그 가게, 사업자 등록,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당신은 그냥 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이야. 당신이 대박 냈다고 자랑하는 그 떡볶이 레시피? 그거 내가 개발한 지적 재산권이야. 당신이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법대를 나왔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4억을 입금했다고? 고맙네. 그 돈, 당신이 나한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그동안 우리 엄마 가게에서 무단으로 장사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게. 아, 그리고 그 여자 점장. 당신이 그녀에게 가게 보증금을 내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 이미 증거는 충분히 모아놨어. 이제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내가 가진 모든 법적 권리를 동원해서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줄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법적 절차는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 돈, 그리고 가족까지.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 떠나던 날, 그는 아이들 얼굴은 보고 가겠다며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조차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그만 괴롭혀.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아빠는 아빠 인생 살아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자식에게도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유일한 어른인 저는 아이들에게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다행히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라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호점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똑똑히 배웠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많은 것을 갖기보다 지금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저는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돈도, 사람도 결국 스쳐 지나가지만 스스로 단단하게 세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욕심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한 인간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과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인생에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날개를 달고 돌변해버린 남편의 배신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냉철한 준비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이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단단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어리석고 교만한 전남편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사람은 우연히 돈맛을 좀 보게 되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죠. 저는 그 오만방자한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그 인간에게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는 모든 면에서 허술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통쾌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면 바로 제 전남편처럼 인생이 박살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업 계약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인간의 허세를 산산조각 내고 제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더운 여름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버는 만큼 벌고 남들 다니는 학교를 나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그런 여자였죠. 결혼 전에는 회사도 다녔지만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은 뒤로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는 드라마틱한 반전도 특별한 사건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제 전남편은 겉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과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늘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자신도 원래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원서 접수 때 너무 안전하게 지원하는 바람에 기대보다 낮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성적이 낮았던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를 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꼬이게 만들었다며 지금 다니는 회사도 받는 연봉도 현재의 삶 전체가 모두 그때의 잘못된 선택 탓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현재의 모든 불행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첫 만남에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딱히 끌리는 부분도 그렇다고 싫은 부분도 없는 애매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꽤나 적극적으로 저를 쫓아다녔고 결국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인간의 인생에서 저를 만난 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활력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이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최고의 아내였을 겁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집은 사실 꽤 유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겨주신 재산이 많아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과 아파트가 여러 채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검소함 때문에 저희는 집이 부유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랐습니다. 방이 3개짜리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보일러 값을 아끼신다며 2칸만 사용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방을 썼습니다. 자동차는 기본 20년은 타다가 정비소에서 더 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반떼 중고차로 바꾸셨을 정도였죠. 옷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늘 물려받은 옷을 입었고 명절 때 시장에서 사주시는 새 옷 한 벌이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우리 집이 가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바로 저희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먹는 것과 자식 교육에 대한 지원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매 끼니 고기 반찬을 챙겨주셨고 학원비와 과외비는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동생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나란히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면 나도 돈 안 썼다. 하지만 싹이 보이니 밀어준 거야. 엄마도 쓸 땐 쓴다. 부모님은 이처럼 돈을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께 보고 배운 대로 그것이 곧 제대로 사는 법이라고 믿었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벌어서 시집가고 모자라면 또 벌어서 채워라. 남자한테 기댈 생각 말고 결혼은 서로가 함께 짐을 지는 거지 한쪽에 얹어가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철학에 따라 저희는 혼수와 결혼 비용을 철저히 반반으로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집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기선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무당이 부잣집에 장가가서 처가 덕볼 팔자라고 했는데 사람 일 참 모르는 거네요. 요즘 다들 어렵게 사니까요.
저희도 넉넉하진 않지만 사돈댁은 저희보다 더 알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참 소박하고 보기 좋네요. 그 비아냥거림에 저희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응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곤 10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랑 아파트 한 채밖에 없네요. 사돈댁은 더 많으시죠? 다들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관습도 마음에 안 듭니다. 지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부모가 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제 딸은 결혼해서도 허세 부리거나 누구에게 기대는 일 없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저희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공손한 태도로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함부로 얕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의식해서인지 저를 조금 어려워하셨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생각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한마디로 젊은 꼰대였죠. 그렇게 참고 맞춰가며 살던 중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이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는 재정이 불안했고 일이 너무 많아 길거리에서 잠이 들 정도로 고생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연락 오는 곳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죠.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상가 건물 1층에 한 호실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변에 학교와 회사가 많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장모님 그 상가 아직 세입자 안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면 안 될까? 저기서 분식집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말대로 워낙 좋은 자리라 뭐래도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분식집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던 남편을 위해 제가 며칠 밤낮으로 연구하여 떡볶이 소스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조미료 없는 건강한 순한 맛과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매콤한 감칠맛 두 가지 버전이었죠. 남편은 제 레시피를 전수받아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부터 모든 서류 준비까지 제가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예상대로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좋은 위치 덕분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첫 달 순수익이 무려 1,000만 원을 넘었고 매출은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죠. 일자리를 잃고 자신감을 상실했던 남편은 장사가 잘 되자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운영으로 바빴고 저는 육아와 살림으로 눈코 뜰 새 없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맨날 집에만 있는다고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도 안 하고 옷은 맨날 금옥 늘어난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돼지 같아.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와 집안일에 시달리며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아내에게 그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더 번창하면서 남편은 2호점 개점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워보겠다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에 들어와도 대화 한마디 없이 잠만 자는 하숙생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같은 모습이랑 같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 다른 집 여자들처럼 화장도 좀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래봐. 여자로서의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이 높아졌니? 당신이 자랑하는 그 가게 떡볶이 소스, 그거 다 누가 만들어준 건데? 이 집이, 이 가게가 누구 덕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말을 해. 제 외침에 그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2호점 부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며 점장까지 미리 뽑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진행 상황도 확인할 겸 새로운 점장의 얼굴도 볼 겸 2호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평소 여자 직원과 일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남편이 젊고 아담한 최고의 여성 점장을 채용했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미묘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공손한 대답에 남편이 짓는 흐뭇한 미소는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외모를 지적하며 퍼부었던 모든 말들이 바로 저 여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그 점장이란 여자랑 바람났어?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생사람 잡지 마. 집에서 노니까 쓸데없는 망상만 하는군.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2호점 오픈 당일 아침, 말없이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합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계좌 확인해봐. 4억 넣어놨어. 내 엄마 덕 좀 보나 했더니 그 할망구가 돈을 꽁꽁 싸매고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원래 1호점 상가 자리가 3억이었잖아. 이자까지 쳐서 4억 줬으니까 그 가게 명에 당장 내놔. 그리고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이년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법대를 졸업했지만 한 번도 써먹어본 적 없던 제 지식이 잠자던 사자처럼 깨어났습니다. 계약서, 명예, 소유권, 법적 책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하고 있으니 똑똑히 들어. 당신이 말한 그 1호점 상가, 명의는 우리 엄마 거야. 당신은 그냥 세입자일 뿐이고, 심지어 당신은 월세 한 푼 낸 적 없는 불법 점유자야. 그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그 가게, 사업자 등록,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당신은 그냥 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이야. 당신이 대박 냈다고 자랑하는 그 떡볶이 레시피? 그거 내가 개발한 지적 재산권이야. 당신이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법대를 나왔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4억을 입금했다고? 고맙네. 그 돈, 당신이 나한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그동안 우리 엄마 가게에서 무단으로 장사하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게. 아, 그리고 그 여자 점장. 당신이 그녀에게 가게 보증금을 내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 이미 증거는 충분히 모아놨어. 이제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내가 가진 모든 법적 권리를 동원해서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줄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법적 절차는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 돈, 그리고 가족까지.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 떠나던 날, 그는 아이들 얼굴은 보고 가겠다며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조차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그만 괴롭혀.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아빠는 아빠 인생 살아.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자식에게도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유일한 어른인 저는 아이들에게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다행히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라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호점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똑똑히 배웠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많은 것을 갖기보다 지금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저는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돈도 사람도 결국 스쳐 지나가지만 스스로 단단하게 세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욕심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한 인간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과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인생에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날개를 달고 돌변해버린 남편의 배신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냉철한 준비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이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단단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어리석고 교만한 전남편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사람은 우연히 돈맛을 좀 보게 되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죠. 저는 그 오만방자한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그 인간에게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는 모든 면에서 허술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통쾌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면 바로 제 전남편처럼 인생이 박살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업 계약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인간의 허세를 산산조각 내고 제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더운 여름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버는 만큼 벌고 남들 다니는 학교를 나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그런 여자였죠. 결혼 전에는 회사도 다녔지만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은 뒤로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는 드라마틱한 반전도 특별한 사건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제 전남편은 겉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과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이 늘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자신도 원래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원서 접수 때 너무 안전하게 지원하는 바람에 기대보다 낮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성적이 낮았던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를 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꼬이게 만들었다며 지금 다니는 회사도 받는 연봉도 현재의 삶 전체가 모두 그때의 잘못된 선택 탓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현재의 모든 불행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첫 만남에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딱히 끌리는 부분도 그렇다고 싫은 부분도 없는 애매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꽤나 적극적으로 저를 쫓아다녔고 결국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인간의 인생에서 저를 만난 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활력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이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최고의 아내였을 겁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집은 사실 꽤 유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겨주신 재산이 많아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과 아파트가 여러 채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검소함 때문에 저희는 집이 부유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랐습니다. 방이 3개짜리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보일러 값을 아끼신다며 2칸만 사용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방을 썼습니다. 자동차는 기본 20년은 타다가 정비소에서 더 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반떼 중고차로 바꾸셨을 정도였죠. 옷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늘 물려받은 옷을 입었고 명절 때 시장에서 사주시는 새 옷 한 벌이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우리 집이 가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바로 저희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먹는 것과 자식 교육에 대한 지원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매 끼니 고기 반찬을 챙겨주셨고 학원비와 과외비는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동생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나란히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면 나도 돈 안 썼다. 하지만 싹이 보이니 밀어준 거야. 엄마도 쓸 땐 쓴다. 부모님은 이처럼 돈을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께 보고 배운 대로 그것이 곧 제대로 사는 법이라고 믿었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벌어서 시집가고 모자라면 또 벌어서 채워라. 남자한테 기댈 생각 말고 결혼은 서로가 함께 짐을 지는 거지 한쪽에 얹어가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철학에 따라 저희는 혼수와 결혼 비용을 철저히 반반으로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집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기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무당이 부잣집에 장가가서 처가 덕볼 팔자라고 했는데 사람 일 참 모르는 거네요. 요즘 다들 어렵게 사니까요. 저희도 넉넉하진 않지만 사돈댁은 저희보다 더 알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참 소박하고 보기 좋네요. 그 비아냥거림에 저희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응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곤 10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랑 아파트 한 채밖에 없네요. 사돈댁은 더 많으시죠? 다들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관습도 마음에 안 듭니다. 지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부모가 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제 딸은 결혼해서도 허세 부리거나 누구에게 기대는 일 없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저희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공손한 태도로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함부로 얕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의식해서인지 저를 조금 어려워하셨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생각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한마디로 젊은 꼰대였죠. 그렇게 참고 맞춰가며 살던 중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이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는 재정이 불안했고 일이 너무 많아 길거리에서 잠이 들 정도로 고생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연락 오는 곳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죠.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상가 건물 1층에 한 호실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변에 학교와 회사가 많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장모님 그 상가 아직 세입자 안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면 안 될까? 저기서 분식집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말대로 워낙 좋은 자리라 뭘 해도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분식집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던 남편을 위해 제가 며칠 밤낮으로 연구하여 떡볶이 소스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조미료 없는 건강한 순한 맛과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매콤한 감칠맛 두 가지 버전이었죠. 남편은 제 레시피를 전수받아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고 사업자 등록부터 모든 서류 준비까지 제가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예상대로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좋은 위치 덕분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첫 달 순수익이 무려 1,000만 원을 넘었고 매출은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죠. 일자리를 잃고 자신감을 상실했던 남편은 장사가 잘 되자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운영으로 바빴고 저는 육아와 살림으로 눈코 뜰 새 없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맨날 집에만 있는다고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도 안 하고 옷은 맨날 금옥 늘어난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돼지 같아.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와 집안일에 시달리며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아내에게 그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더 번창하면서 남편은 2호점 개점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워보겠다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에 들어와도 대화 한마디 없이 잠만 자는 하숙생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같은 모습이랑 같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 다른 집 여자들처럼 화장도 좀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래봐. 여자로서의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이 높아졌니? 당신이 자랑하는 그 가게 떡볶이 소스, 그거 다 누가 만들어준 건데? 이 집이, 이 가게가 누구 덕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말을 해. 제 외침에 그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2호점 부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며 점장까지 미리 뽑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진행 상황도 확인할 겸 새로운 점장의 얼굴도 볼 겸 2호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